한국이 미사일 몇 발 가지고 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 지하 벙커를 뚫는다고요? 웃기는 소리 작작 하시죠. 회의장에 앉아있던 중국 군사 전문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에 주변 참석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그러게 말입니다. 미국의 벙커버스터도 북한 지하시설 파괴에 한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국이 독자 개발한 미사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 방위성 소속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한국 군사력을 깎아내리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이 자리는 2025년 글로벌 군사 전략 포럼,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 동아시아 안보 상황을 분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한국의 신형 미사일 공개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사실 이 회의가 열리기 사흘 전, 한국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세계를 놀라게 할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현무-5였죠. 총 중량 36톤,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의 등장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각국 정보기관의 분석 결과 이 미사일이 단순한 벙커버스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기술적 가능성, 그리고 미사일의 설계 방식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변 강대국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군사연구소 소속 박사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얼어붙었죠. 모두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한 남성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안보 담당 수석 분석관 제임스 핸더슨이었어요. 그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미사일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한국이 더 이상 여러분의 통제 범위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지금 이곳은 베이징 국제 컨벤션 센터, 세계 강대국들이 한국의 신형 미사일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현장입니다. 과연 현무-5는 정말 단순한 벙커버스터일까요? 아니면 동아시아 군사 균형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일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5년간 미사일 개발에 참여해온 연구원입니다. 제 이름을 밝힐 순 없지만 현무-5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현무-5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북한은 네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우리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숙제였죠. 문제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이 모두 지하 깊숙한 곳에 있다는 거였어요. 화강암 지반을 파고 들어가 100m 이상 깊이에 건설된 벙커들, 재래식 폭탄으로는 절대 파괴할 수 없는 구조물들이었습니다. 미국한테 부탁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정책실장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죠. 미군의 벙커버스터도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시 미군이 즉각 투입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어요.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는 초대형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현무-5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개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탄두 중량이었어요. 지하 깊숙한 벙커를 뚫으려면 최소한 8톤 이상의 관통형 탄두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무거운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본체를 설계하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았거든요. 이 정도 중량이면 미사일 전체가 30톤은 넘어갈 겁니다. 과연 이동식 발사대로 운용이 가능할까요? 설계팀장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초기 설계안을 보면 미사일 총 중량이 40톤에 육박했거든요. 이 정도 되면 기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는 감당이 안 됐죠.
중량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탄두 중량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8톤 미만으로는 북한 벙커를 뚫을 수 없습니다. 저희 팀은 몇 달 동안 설계를 수정하고 또 수정했습니다. 추진체 연료를 최적화하고 미사일 동체 소재를 경량화하고 불필요한 부품들을 모조리 제거했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36톤까지 무게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산물이 생겼어요. 경량화 과정에서 미사일의 추진 효율이 크게 개선됐거든요. 원래 목표 사거리는 300km 정도였는데 개선된 설계로는 이론상 3000km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부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000km면 동아시아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한국이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했죠. 탄두를 더 가볍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저희 팀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탄두를 1톤으로 줄이면 사거리가 10,000km를 넘어갑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0km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이었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려던 건 단순한 벙커버스터였는데 어쩌다 보니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가진 무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선 안 됩니다. 절대로요. 부소장의 지시가 떨어졌죠. 저희는 공식적으로는 300km 사거리의 벙커버스터만 개발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훨씬 더 긴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다는 걸 저희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8년의 개발 기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 10월 드디어 현무-5가 국군의 날 행사에서 세상에 공개됐죠. 그날 저는 행사장 구석에서 지켜봤어요.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올려져 시가지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저 미사일이 공개되면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그들이 저 미사일의 진짜 능력을 눈치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걱정됐거든요. 제 걱정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글로벌 군사 전략 포럼에서 현무-5가 주요 의제로 떠올랐거든요. 각국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의 신형 미사일을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그 포럼의 실시간 중계를 지켜봤어요. 중국 전문가가 먼저 입을 열었죠. 현무-5는 겉보기엔 벙커버스터지만 설계 방식을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구조가 유사합니다. 한국이 의도적으로 이중용도 미사일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저희가 숨기려 했던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 비슷한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죠. 탄두 중량과 사거리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8톤 탄두로 300km를 날릴 수 있다면 탄두를 1톤으로 줄였을 때 이론상 10,000km 이상 비행이 가능합니다. 일본 방위성 분석관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입니다. 현무-5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동아시아 전체가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그 말에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 이야기가 나오자 분위기가 급변한 거죠. 러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유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비핵화 공동선언도 있고 NPT 가입국이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이 없었고 국제사회에도 그렇게 천명했었거든요. 하지만 중국 대표가 비웃듯 대꾸했죠. 공식 입장이 뭐가 중요합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가 중요한 거죠.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안에 핵탄두 제조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의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6개월이라니 그건 과장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려는 의도였죠. 한국이 독자적 군사력을 키우는 건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제사회가 나서서 제재해야 합니다. 중국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가 왜 이 미사일을 개발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북한은 지난 20년간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했고 실제로 도발도 수없이 자행했죠. 우리는 단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방어 수단을 마련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강대국들은 우리의 정당한 방어권마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들은 수천 발의 핵탄두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면서 우리가 재래식 미사일 하나 개발한 걸 가지고 위협이라고 몰아세우는 거였죠. 그때 미국 대표 제임스 핸더슨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뭐라고 말할지 궁금했어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군사력 증강을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핸더슨이 회의장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미 묻어 있었죠. 한국이 미사일 하나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정작 북한이 지난 15년간 개발한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아무도 언급 안 하시네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의 지적에 중국과 러시아 대표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핸더슨은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북한은 현재 최소 6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7호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국이 재래식 벙커버스터 만든 걸 가지고 안보 위협이라고 하시네요.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찌른 거죠. 북한의 실질적인 위협은 외면하면서 한국의 방어 수단만 문제 삼는 건 명백한 이중잣대였거든요.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사력 증강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고 영내 안정에도 기여하는 일입니다. 핸더슨의 말에 일본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현무-5의 사거리를 고려하면 일본도 사정권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영내 안정에 기여한다는 겁니까? 그 질문에 핸더슨이 피식 웃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한 아무 문제 없을 텐데요. 혹시 일본이 한국과 전쟁할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일본 대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핸더슨의 논리는 명확했어요. 한국의 미사일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억제 무기라는 거죠. 저는 그의 발언을 들으면서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미국은 우리 편이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 논쟁이 계속되면 결국 한국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현무-5의 기술적 세부 사항부터 전략적 함의까지 모든 걸 파고들었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5의 추진체 설계를 분석해보니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즉각 발사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프랑스 군사연구소 소속 전문가의 분석이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액체 연료가 아닌 고체 연료를 선택했거든요. 발사 준비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니까 사전 탐지도 어렵습니다. 이건 선제 타격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국 국방부 분석관이 거들었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회의장 분위기가 다시 험악해졌어요. 한국이 선제 타격 전략을 채택한다면 이건 영내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겁니다. 중국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차분하게 반박했죠. 선제 타격이 아닙니다. 선제적 자위권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준비하는 명백한 징후가 포착됐을 때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핸더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대표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침략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살아남기 위해서였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연구소로 돌아와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현무-5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걸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멈출 순 없어요. 북한 위협은 현실이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나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부소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방금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북한이 새로운 지하 벙커 건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저희 모두 긴장했습니다. 북한은 현무-5 공개 이후 더 깊은 지하 시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였어요. 깊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부소장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답했죠. 200m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무-5로도 파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가 최강의 벙커버스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벌써 그것을 무력화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거였죠. 탄두를 더 무겁게 만들어야 합니까? 한 연구원이 물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탄두를 더 무겁게 만들면 사거리가 줄어듭니다. 차라리 관통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현무-5 개량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탄두의 재질을 바꾸고 탄착 각도를 최적화하고 폭발 시점을 정밀하게 조정하는 작업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체 언제까지 이런 경쟁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북한이 방어를 강화하면 우리는 공격을 강화하고 우리가 공격을 강화하면 북한은 다시 방어를 강화하고 이 악순환은 끝이 없는 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우연히 국방부에서 온 보고서를 보게 됐어요. 거기엔 현무-5 배치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 배치 수량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00기를 배치한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이 300곳이 넘습니다. 각 시설당 최소한 발식은 있어야 하고 실패율을 고려하면 500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500기면 엄청난 수량이었거든요. 한 발에 수백억 원씩 하는 미사일을 500기나 만든다는 건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일이었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팀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며칠 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무-5 예산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회 중계를 지켜봤는데 야당 의원들의 반대 논리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어요. 현무-5 같은 공격형 무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그 돈으로 복지 예산을 늘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한 야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당 의원이 반박했죠. 복지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먼저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복지도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안보 하시는데 우리한테 미국이라는 든든한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독자 무기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국 동맹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거든요. 유사시 미군이 즉각 개입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과연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국회에서는 현무-5 배치 수량을 200기로 줄이는 조건으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입장에선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보기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북한이 현무-5와 유사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북한도 대형 벙커버스터를 만들고 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정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신형 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봐선 현무-5급 미사일을 테스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북한이 현무-5를 보고 자극받아 같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희가 예상했던 군비 경쟁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만약 이 미사일을 완성하면 어디를 겨냥할까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대답은 너무나 뻔했어요. 서울이었죠. 북한이 대형 벙커버스터를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 청와대나 국방부 같은 우리의 핵심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팀장이 물었습니다. 정보관이 서류를 넘기며 답했어요.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안에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결국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계기가 된 거였죠. 이러다 끝이 없겠네요.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경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옳은 건가? 이 무기들이 정말 평화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가? 며칠 뒤 저는 한 군사 전문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한반도 안보를 연구해온 사람이었어요. 현무-5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훌륭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론 양날의 검이죠. 무슨 뜻입니까? 현무-5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을 자극하는 무기이기도 하죠.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에선 현무-5가 자기들을 겨냥한 무기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저희는 북한만 생각하고 만들었지만 국제 정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현무-5를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고요. 결국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화 이후 저는 현무-5에 대해 좀 더 복잡한 감정을 갖게 됐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죠. 몇 주 뒤 미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현무-5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거였어요. 미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한다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 미국이 우리 기술을 원한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정확히는 관통형 탄두 설계 기술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8톤급 관통형 탄두가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 효율이 좋다는 분석이 나왔대요. 팀장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미국이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기술 이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렸거든요. 미국의 기술을 넘겨주면 우리의 독자적 기술 우위가 사라집니다. 반대파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성파도 만만치 않았어요. 미국과의 기술 협력은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기술 이전 대가로 우리가 필요한 다른 기술을 받을 수도 있고요. 결국 정부는 제한적인 기술 협력에 합의했습니다. 핵심 설계 기술은 공유하되 세부적인 제조 기술은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한국과 미국의 군사 기술 협력은 영내 군사 균형을 깨트리는 행위입니다. 중국은 이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양국이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합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했던 거였지만 그 강도가 생각보다 세서 놀랐습니다. 중국은 정말로 현무-5를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명목상으론 정상적인 검사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경제 보복이었죠. 이거 큰일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도 기술 전문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중국의 요구사항이 뭡니까? 한 국장이 물었습니다. 외교관이 서류를 보며 답했죠.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현무-5 배치를 축소하고 미국과의 기술 협력을 중단하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경제 보복을 감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 현무-5 배치를 포기하면 북한 위협엔 어떻게 대응합니까? 국방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중국의 압박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실질적 위협을 무시할 순 없었죠. 결국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중국은 계속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우리는 점점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엔 신형 잠수함 발 사탄 도미사일이었어요. 발사 직후 북한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새로운 전략 무기는 적들의 심장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북한의 도발 이후 국내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현무-5 배치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중국의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힘을 얻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중국 눈치 볼 때가 아닙니다. 한 국회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결국 정부는 원래 계획대로 현무-5 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있더라도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런데 배치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이 현무-5 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마을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면 유사시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됩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한 주민 대표의 항의였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착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거든요. 국방부는 주민 설득에 나섰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부 기지는 계획을 변경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했죠. 이러다 배치가 언제 완료될지 모르겠습니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당초 계획보다 배치 일정이 1년 이상 지연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북한 이탈 주민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북한 군부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현무-5에 대해 북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두려워하죠. 엄청나게요. 북한 지도부는 현무-5가 자기들의 최후 보루인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도발을 멈출까요? 제가 기대를 담아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더 위험해질 겁니다. 북한은 몰린다고 느낄 때 더 공격적으로 변하거든요. 현무-5가 완전히 배치되기 전에 뭔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억제력과 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힘만 믿고 압박하면 북한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화만 하면 북한은 그걸 약점으로 보고 더 강하게 나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의 조언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했지 그 기술이 가져올 정치적 결과까지는 깊이 고민하지 못했거든요. 몇 달 뒤 현무-5의 첫 실전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배치 현장을 직접 방문했어요. 거대한 발사대 위에 올려진 현무-5를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가 10년 가까이 매달려 만든 무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는 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거든요. 감회가 남다르시죠? 옆에 있던 부대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이 미사일이 실제로 발사되는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발사될 일이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억제의 의미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무-5는 사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사용하지 않기 위한 무기였어요. 존재 자체로 적의 공격을 막는 게 목적이었죠. 배치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한 젊은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현무-5로 북한의 모든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답해야 할지 아니면 사기를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변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목표 위치를 알아야 하고 발사 시점도 중요하고 북한의 요격 시스템도 고려해야 하죠. 그럼 완벽한 무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5는 현재 우리가 가진 최선의 대안입니다. 그 장교는 제 대답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치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무-5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북한은 계속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낼 것이고 우리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긴장도 계속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고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현무-5의 다음 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북한이 더 깊은 벙커를 만들고 있으니 우리도 더 강력한 관통력을 가진 탄두를 개발해야 합니다.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이었던 거죠. 탄두 중량을 얼마로 할까요?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10톤으로 늘립시다. 200m 깊이의 벙커도 관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미사일 전체 중량이 40톤을 넘을 텐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북한이 방어를 강화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현무-5의 개량형, 우리는 임시로 현무-5A라고 부르기로 했죠. 하지만 개발 초기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10톤급 탄두를 실을 수 있는 미사일 본체를 설계하는 게 예상보다 어려웠거든요. 추진체를 더 강화해야 하는데 그러면 미사일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설계팀의 보고였습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 설계안을 수정했지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탄두 중량을 줄이는 게 어떻습니까? 9톤 정도로요. 한 연구원의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9톤으론 부족합니다. 최소한 10톤은 돼야 200m 관통이 가능합니다. 그럼 미사일을 다단계로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1단과 2단으로 분리해서 추진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 아이디어가 괜찮았습니다. 저희는 다단계 설계로 방향을 틀었고 몇 달 뒤 드디어 만족스러운 설계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설계안을 국방부에 보고하자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아닙니까? 한 관계자가 지적했어요. 다단계 설계와 개선된 추진체 덕분에 현무-5A의 최대 사거리가 5,000km까지 늘어난 거였죠. 벙커버스터로 만들었는데 사거리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팀장이 해명했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이 정도 사거리면 국제사회가 또 문제 삼을 겁니다. 특히 중국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5,000km면 베이징은 물론이고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닿는 거리였거든요. 사거리를 제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한 국장이 물었습니다. 기술적으론 가능했어요. 연료를 덜 채우거나 추진체 출력을 제한하면 됐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성능이 떨어집니다. 제가 답했더니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성능과 외교 둘 다 잡기가 쉽지 않네요. 결국 정부는 현무-5A 개발을 승인했지만 사거리를 3,000km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었죠.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국제 정세도 계속 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졌고 북한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현무-5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댓글들을 읽어봤는데 오해와 추측이 뒤섞여 있더군요. 어떤 사람들은 현무-5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이라고 주장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이 곧 핵무기를 개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네요. 팀원 하나가 댓글을 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우리는 침략을 위해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우리를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었죠. 특히 핵무기 관련 댓글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건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정부도 핵 개발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일부 댓글은 현무-5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한 기자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물리적으론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도 개발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성만으로 논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답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일부 정치인들도 이 이슈를 이용하기 시작했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마당에 우리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독자 핵무장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한 야당 의원의 발언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찬성하는 여론도 상당했어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6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한다고 나왔거든요. 하지만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확고한 정부 입장입니다. 외교부 장관의 공식 발표였죠. 하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현무-5는 재래식 무기였는데 사람들은 자꾸 핵무기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한 동료가 한탄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일단 인터넷에 퍼진 오해는 바로잡기가 정말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국제안보 포럼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미국 전문가 한 명을 만났는데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어요. 현무-5에 대한 해외 반응을 분석해 봤습니다.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릅니까? 중국과 러시아는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들을 겨냥한 무기라고 생각하죠. 반면 일본은 복잡한 감정을 보입니다. 한편으론 한국의 군사력 증강을 경계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미국은요? 제가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미국은 환영합니다. 동맹국이 강해지는 건 우리에게도 이익이니까요. 다만 한국이 너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 원치 않죠. 우리와 긴밀히 협력하길 바랍니다. 그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실제로 각국의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중립적입니다.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기들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만 영내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건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현무-5가 동아시아 안보 구도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분석해줬어요. 결국 핵심은 신뢰입니다. 한국이 현무-5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할 거라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그의 말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치와 외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정부에 제안서를 냈습니다. 현무-5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었죠.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무-5의 운용 원칙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국제 전문가들과 대화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 제안에 국방부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몇 달 뒤 정부는 현무-5 운용 지침을 발표했어요. 현무-5는 오직 북한의 군사시설 타격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민간 시설이나 제3국을 겨냥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안보 포럼을 개최해 현무-5의 운용 현황을 설명하기로 했죠. 이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요. 그러던 중 북한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이번엔 신형 고체 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거예요. 북한의 기술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보기관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은 기존 액체 연료 방식보다 훨씬 빠르게 발사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했거든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사전 탐지가 어렵습니다. 한 장성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액체 연료는 발사 전 주입 과정이 있어서 위성으로 포착할 수 있지만 고체 연료는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 없었거든요. 현무-5로 대응이 가능합니까?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북한 미사일 발사대를 사전에 파괴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사된 후에는 요격이 어렵습니다. 그건 현무-5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현무-5는 억제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들의 발사대와 지휘시설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 설명에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문제는 북한이 이미 이동식 발사대를 수십 대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시 모든 발사대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은 못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답하자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를 만났습니다. 그는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 한잔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요즘 뉴스 보면 자꾸 긴장되더라. 북한 미사일 현무-5 이런 이야기만 나오잖아. 정말 전쟁 날 수도 있는 거야? 그의 질문에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쟁이 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없다고 할 수도 없었거든요. 전쟁은 안 날 거야. 바로 그걸 막기 위해 현무-5 같은 무기를 만드는 거니까. 제가 위로 삼아 한 말이었지만 사실 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야. 우리 애들 생각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었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며칠 뒤 저는 현무-5A 개발 현장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새로운 기술적 과제가 생겼어요. 탄두의 관통 깊이를 늘리려면 탄착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탄두가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설계팀의 보고였습니다. 이건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관통력을 높이면서도 탄두의 내구성을 유지해야 했거든요. 탄두 외피를 강화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안했더니 설계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검토 중입니다. 신소재를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듭니까? 기존 탄두보다 3배 정도 비쌉니다. 그 말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또 문제가 될 게 뻔했거든요. 일단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해 봅시다. 성능이 입증되면 예산은 그때 가서 설득하면 됩니다. 제 지시에 팀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신형 탄두의 첫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탄두는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고 지하 30m 깊이의 모의 벙커를 관통했죠. 성공입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뛰었어요. 이 정도면 북한의 어떤 지하시설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데이터를 분석하던 연구원이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탄두가 목표 깊이에 도달하긴 했는데 내부 폭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더니 그가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관통 과정에서 발생한 충격이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래서 내부 전자 장비가 손상됐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탄두가 아무리 깊이 파고들어도 폭발하지 않으면 소용없었거든요. 내부 장비를 더 강화해야겠습니다. 설계팀장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설계 단계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과정에서 몇 달이 더 흘렀습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갔죠. 5번째 테스트에서 드디어 완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연구원의 보고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어요. 하지만 개발이 마무리될 무렵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회에서 현무-5A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저는 화가 나서 국방부 담당자에게 항의했습니다. 그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야당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현무-5로도 충분한데 왜 또 돈을 쓰냐는 거죠. 게다가 중국을 자극할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북한이 계속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데 우리만 멈출 순 없지 않습니까?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여의치 않습니다. 현무-5A는 일단 소량만 생산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현무-5A는 20기만 생산되는 걸로 계획이 축소됐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100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죠. 이럴 거면 뭐하러 개발했습니까?
한 팀원이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몇 년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렸는데 결국 정치 논리에 발목이 잡힌 거였죠. 하지만 저는 팀원들을 다독여야 했습니다. 20기라도 있는 게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남아있으니까 언젠가 필요하면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말에 팀원들이 조금 진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해 연말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현무-5 개발에 기여한 공로였죠. 시상식에서 연구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무-5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상징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현무-5는 기술의 결정체였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죠. 시상식이 끝난 뒤 저는 혼자 연구소 옥상에 올라가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현무-5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전쟁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들 대신 걱정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박사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건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차세대 무기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 회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은 끝이 없었어요. 현무-5를 만들었더니 현무-5A가 필요했고 이젠 극초음속 미사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될까요? 언제쯤 우리가 무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안전도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고 또 몇 년을 매달릴 겁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학생들이 라면을 먹고 있더군요.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계산을 하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도 이렇게 평화롭게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현무-5든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어떤 무기를 만들든 목적은 하나였어요. 전쟁을 막는 것, 평화를 지키는 것.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시상식,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 그리고 옥상에서 본 야경. 무슨 생각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가 길었다는 생각.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현무-5에 대한 해외 댓글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어떤 댓글은 우리를 위협으로 봤고 어떤 댓글은 과대평가했고 또 어떤 댓글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진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왜 이 무기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가 어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지. 북한은 이미 수십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 가족을, 우리 이웃을,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요? 강대국들은 수천 발의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재래식 미사일 몇 발 만드는 걸 위협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 평생 찾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 멈추는 순간 우리는 취약해지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자료를 검토하고 있더군요. 시작하겠습니다. 팀장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가 설명됐고 기술적 과제들이 논의됐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무 -5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개발 기간만 10년은 걸릴 겁니다. 한 선임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10년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저희는 그 시간을 견뎌낼 겁니다. 시작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어요. 현무 -5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것이고 새로운 도전에 맞설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먼 미래에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만들 필요가 없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현무 -5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해외 댓글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진짜 이야기죠. 현무 -5 세계가 오해한 무기의 진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군사력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